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안녕하세요. 매일 무수한 선택과 악수하는 여러분, 파클입니다. 오늘은요,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랑 마주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1호선 광인이란 말이 따로 있겠어요.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광인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인생 전체가 이해 안 되는 사람과의 연속 미팅이지만, 사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체득한 스킬로 어느 정도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요새 베스트셀러들 제목만 봐도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이런 뉘앙스죠. 자존감 지키기 열풍이 지금 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백업이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그냥 이상하다는 수식으로 끝낼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봐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1호선 광인이랑도 지하철 내리면 이별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내 울타리 안에서 계속 눌러 살 때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현대의 진정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체가 옛날에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대요. 저서 이름이 이제 비극의 탄생인데요.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이 충돌하면 비극이 탄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오니소스가 지금 술의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술 마시면 취하고 황홀경 보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흥분, 광기, 무질서, 엑스터시를 관장하는 시인이기도 한 거죠. 또 아폴로는 태양과 음악, 예술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 질서, 제도, 이성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성질을 대표하는 신이기도 해요.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무질서와 아폴론적인 도시의 질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게 바로 비극이다. 그렇게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냥 내 반경에 계속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때 생기는 게 비극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를 때려치던가 해서 광인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또 하나는 때려칠 순 없으니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을 따로 재량껏 마련하기.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재량. 즉 이상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전에 말하기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최고봉이 공감인 이유가 어쩔 도리 없이 혼자인 인간이 한시적으로라도 같은 심리적인 공간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게 사람들이 책을 사는 패턴을 보면요. 좋은 책을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낮은 책만 산다 이게 절대 아니고 사람이 맞는 말 하는 책을 사지 않고 공감이 가는 책을 사거든요. 아무리 맞는 말을 떠들더라도 공감이 안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번호부, 라면 받침으로 몰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교 신봉자다. 있어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교라고. 아니면 지구 평평설 맹신론자다.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에 대해서 납작 지구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다룬 게 바로 바이블인 거지. 다른 책은 장바구니엔 들어와도 심장엔 못 들어오죠. 자, 다른 예로는 또 성관계가 인간의 몸짓 언어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좀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른 말초신경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거의 단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진짜 잘했을 때 그렇단 얘기겠지만요. 서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더라도요. 길 가다가 전복대에 맞박을 찧었다. 그러면 아무리 아파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순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자예요. 누가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사람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주고 불을 꺼주고 따뜻하게 이불 덮어주고 이렇게 수면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대신 잠을 자줄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같이 겸상을 하고 메뉴 고민해주고 뭐 아주 좋아서 못 죽는 사이라면 자기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먹는 행위를 도와주는 거지 결국 대신 먹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변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관장약을 사다 줄 수까진 있어요. 하지만 대신 변기에 앉아서 싸줄 수는 없겠죠. 옷을 입는 것도 코디네이팅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조언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신 옷 입고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성을 이루는, 즉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기호품을 고르는 행위는 도와주는 것까지가 최선이지 결코 대신 착용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특징이 인간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렇게 필연적으로 고독해지는 그런 인간의 근본 행위를 엠마뉴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향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인간을 이루는 필수 토대는 고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모나드라는 걸 인지를 하면 좋아요. 또 이 모나드라는 것도 제 머리에서 그냥 뿅 하고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책에서 보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주라던가 무한대를 아주 최소한의 단위로, 더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갰을 때 남는 그 최소한의 입자나 혹은 개념, 그런 것을 모나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고독을 대표하는 말 같은 거죠. 인간은 모두가 이 모나드인 거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 정서와 감각과 개성이죠. 말초신경은 그 사람만의 것이고, 그 사람의 입맛은 그 사람만의 것이고, 또 그 사람만의 배변 패턴은 그 사람만의 것이고, 그 사람이 취하는 수면, 그것도 그 사람만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필수 요소이지만 절대 남이 대신 해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립된 혼자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긍정적인 고립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 근본적으로 같은 개체끼리도 타종족 보듯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은 게 편해질 거예요. 사람도 자연현상이나 짐승 보듯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슬플 일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연을 읽으려고 드는 순간 인간은 거대한 무력감에서 헤엄쳐야 하잖아요.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휴가를 따내서 계곡에서 놀고 싶은데 마침 햇빛도 너무 좋고 물살도 괜찮고 그렇게 물이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 뭐 재밌게 노는 거고, 근데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세지면 에잉 어쩔 수 없네 이러고 포기해야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아 정말 자연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비극에 빠졌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인간에 적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훈계하는 노인분들한테 누군가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하는 거예요. 별로 쓴소리를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 이종족 보듯이 대하면 된다고, 이런 썰이 인터넷에 엄청 크게 돌았어요.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 밭농사 짓는 사람이 고라니한테 아무리 저리 가시게 이래도 고라니는 풀을 계속 뜯어먹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화낼 순 있어도 나는 어째서 고라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마음 상해한다면 이건 너무 엄청난 전력 손실인 거잖아요.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니체 얘기가 딱 맞네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이꼴 디오니소스적인 무질서, 그리고 내 안에 질서를 유지하려는 마음 이꼴 아폴론적인 질서, 이거네요. 이 둘의 충동이 비극이 맞으니까. 야, 대체 니체는 몇 수 앞을 내다본 걸까요?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인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용문이 나온 책은 노명우 교수님이 지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마디 더 가져오자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발언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독은 우리가 메꿔야 할 지점이 아니라 내 양분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남겨둘 부분이라는 거죠. 저에게 적용시켜보자면 저는 고독을 몰랐다면 글을 쓸 줄도 몰랐을 거고 저는 항상 고독한 시간에 글을 썼으니까 저를 이루는 수입원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글을 쓰면서 생긴 모든 소통, 관계 그리고 글 쓰면서 생긴 저만의 체형이 있어요. 손에 생긴 굳은 살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창작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얻은 그 모든 스태미너와 근육 이런 것도 고독이 없었다면 결국 탄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또 고독한 시간에 글을 쓰면서 익힌 어휘라던가 제가 오랫동안 창작을 하기 위해서 루테인 열심히 먹고 지켜낸 시력이라던가 글을 쓰다 보니까 세상을 열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생긴 감각이라던가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게 고독이 없이는 싹 다 말살이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닌 타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를 이루는 건 고독입니다. 고독 위에서만 비로소 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들이라고 절대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은 여러분의 인적 자원을 탄생시킬 아주 좋은 영양제인 거죠. 책 많이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소중한 분들에게 나눠야겠죠? 또 그 폭주노년이라는 표지가 노란 책이 있는데 이게 김욱 일본어 번역가님의 이야기인데요. 2013년에 나온 책인데 그 시점에서 번역가님이 80대를 넘으신 시점이었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시겠죠? 2013년 기준 200권이 넘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원래 처음부터 하시던 분이 아니라 뭐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런 유명한 언론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그 문학을 동경하셨어서 명예퇴직하신 후에 문학을 하러 전원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그 어디 최 씨더라? 하여튼 최 씨 집안에서 묘역을 관리하는 묘역지기로 무덤가에서 3년을 사시면서 번역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묘역지기를 하면 그래도 조그만 집이랑 쌀이 딸려 나온대요. 번역가님이 일제를 겪으신 분이라 일어가 가능하신 상태였고 또 언론사 생활하면서 국어 생활도 아주 고아하게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명퇴 후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셨대요.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80대가 되는 그때까지 죽은 자들 옆에서 200권이 넘는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절부적부터 번역을 했다고 해도 감히 넘보기가 힘든 숫자인 건데 2013년에 200개였으니까 지금은 더 불어났겠죠? 자, 그래서 이분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인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백도 아니고요. 타고난 배경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오롯하게 지니고 태어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독은 사람을 좀 엄격하게 만드는 면이 있거든요. 사람이 고독하지 않다면 귀한 일을 할 이유조차 사실 생겨나질 않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귀한 말일수록 엄격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처럼 귀한 말. 즉 금어는 이름만큼이나 화려하고 모두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말인데도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잖아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정말 고결한 고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쎄 빠지게 고생해보고 와 이런 고초를 바쳐도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다니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런 고유한 생각의 골짜기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사업적인 면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콤플렉스에 대한 극복일 수도 있겠고 다들 그런 고초는 다를 텐데 그런 벽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은 정말 고독을 연료로 해서 결국에는 실현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진짜 아무렇게나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말. 마라탕 먹으러 갈래? 와 개맛있겠다 렛츠고 이런 거. 혹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더 자라. 자도 괜찮아. 이런 거는 뭐 고독이 끼어들 틈새가 없죠. 따르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듣기도 좋고 되게 상냥한 말인데 그렇게 우리를 고결한 지점으로 데려다 주진 않아요. 왜냐면 고독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말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를 눈앞에 두고서 그때 태어나는 고결한 고독을 자꾸자꾸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고독을 기록한 다음에 그 안에서 태어나는 고유한 자신을 자꾸자꾸 새로 만나보세요. 자기 밀도가 아주 높아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살아도 자기를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자기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날을 살아도 자기 기호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외부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도 자기한테 결국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새삼스럽게 자각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염치 없지만 또 한 번 책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표지만 봐도 배부른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또 하는 얘기가 취미 활동을 할 때 자기 밀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취미를 가지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자기 밀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대요. 고독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때 아주 자기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또 취미를 할 때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즉 고독은 아주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 안에 이상한 사람과 나 이렇게 둘만 오붓하게 남겨두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자신이라는 빛나는 존재를 한 명 더 마련해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 분명히 들으면서 화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진작에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일을 그만두기를 결정했을 때 그런데 그 이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 마련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오랜 시간 N잡러였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3잡이지만 예전엔 4잡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눈이 돌아가는 일상이어서 하나를 정리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 정리를 할 때 과연 이 정도 고초로 그만둬도 되는 걸까? 내가 괜찮은 기회를 자기 발로 뻥 차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한동안 또 어지러웠는데 어떤 한 가지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서는 아주 깔끔하게 그 일과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자기 선에서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잣대가 뭐냐면 바로 그냥입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관뒀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을 자신의 이유 앞에 살짝 갖다 대보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잣대로서 갖다 대보는 건데 어떤 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틈틈이 마련해온 그 그만두고 싶은 이유의 앞머리에 그냥이라는 두 음절을 잣대처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조가 되게 매끄러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톤이 안 맞는 서로 앞뒤 무게가 안 맞는 괴상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귀찮으니까 라는 이유를 마련해 본다고 칠게요. 앞에다가 그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혹은 이유가 하기 싫어서 라고 쳐볼게요. 그냥을 또 갖다 붙여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하기 싫으니까. 이런 문장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건 뭐 흠을 꼬집으려고 해도 문장이 너무너무 매끄럽거든요. 그냥이라는 아주 가벼운 어휘랑 귀찮고 하기 싫다는 가벼운 어휘가 만나서 아주 매끄러운 문장의 탄생을 하는 거죠. 이 두 말은 주파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곱다랗고 미끈한 말은 그냥 흘려보내줍시다.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영위해야 될 거예요. 이 예쁜 어휘의 말을 듣고서 생업을 그만두지 마세요. 반면에 앞뒤 톤이 안 맞고 어딘지 이상한 문장이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쥐덫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때도 그냥을 앞에 붙여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 쥐덫에 빠진 것 같고 그냥 어디 크게 부딪혀서 더 큰 잠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는 자살이 유머가 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말을 듣고도 괜찮은데? 이상할 거 없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톤이 정말 안 맞는 문장입니다.
그냥은 아주 날아갈 듯이 가볍고 큰 무게가 없는 발언이지만 매일 쥐덫에 빠진 것 같고 어디 크게 부딪혀서 더 큰 잠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는 굉장히 무겁고도 울림이 있는 발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무게가 안 맞는 거죠. 주파수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요. 자, 이렇게 그냥을 가져다 댔을 때 뒷말이 압도적으로 거대하다면, 이런 슬픈 불협화음에 어깨가 다 떨린다면, 그러면 뒷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반추해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안 좋은 불협화음이 생겼기 때문에 일을 그만뒀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그 문장은 제가 어딘가에 기록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글을 써놓고 보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잖아요. 야, 이 불협화음은 뭐지? 내가 매일매일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하니까 명료하게 그만둬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마련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번에도 제 조그만 이야기가 아주 커다란 여러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한바탕 기쁠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편지로 만나요. 안녕.